정부가 오는 4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사전에 제출해야 했던 전자여행 허가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와 그 여파가 지속되면서 미주 한인은행권의 안정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탈뉴욕의 오명을 썼던 뉴욕시에서 맨해튼이 유일하게 인구수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맨해튼 곳곳 오피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보수 성향의 주정부들은 총기는 총기로 막아야 한다며 오히려 총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훈련 중이던 미 육군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장병 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노숙자에 의해 사망한 미셸 고 씨의 아버지가 뉴욕주 사법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은 내년까지 한국을 방문할 때 전자여행 허가 KET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오는 4월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면제 대상 국가 및 지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 등 22개국입니다. KETA는 외국인이 단기로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하기 전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일각에서는 1인당 1만 원의 수수료 납부와 영어 외 외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국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까다롭고 복잡하게 여겨졌던 전자여행 허가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관광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시민권자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 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전자여행 허가 제도의 적용 국가는 총 112개국으로 이번에 면제되는 22개 국가는 무사증 국가 전체 입국자의 8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2020년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해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환승 관광객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외국인의 한국 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 비자 등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그 여전히 이어지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해 은행권의 자본 상태와 유동성, 자산 건전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 은행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에 이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빚어진 이후 행장들의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은행 경영의 안정성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안심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국채 투자가 불러온 미실현 손실 탓에 폐업한 SVB와 달리 한인 은행들이 보유한 증권 비중은 낮아 채권 가치 하락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출을 관리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뱅크 오브 호프에 따르면 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자산은 191억 6,449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7%에 해당하는 22억 4,320만 달러를 투자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 보유 비중이 무려 55%에 달했던 SVB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즉 SBB는 투자 증권 중에서도 주로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에 거액을 베팅했다가 지난해 급등한 금리로 채권 가치가 떨어지자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결국 파산했는데,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애초에 증권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풍을 피해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한인은행들 역시 투자 증권 보유 비중은 높지 않았습니다. 한미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총 자산 73억 7,826만 달러 중 증권 비용은 11.6%로 역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PCB뱅크와 오픈뱅크도 총 자산 중 투자 증권 비중은 각각 5.9%, 10%로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전통적인 영업 방식을 고수한 것도 리스크 확대를 막은 데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인은행들은 가치평가가 불분명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기업들과도 거래를 삼가왔으며 과거부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 밀착한 대출 전략을 펴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테크 분야 기업 등 특정 산업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돈을 대는 투자 다각화 효과를 낳았습니다. 다만 한인은행들의 늘어난 대출이 향후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실화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대출 증가는 실적에 도움이 되지만 향후 경기가 나빠지면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전체 자산 중 대출 비중은 약 80%에 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탈뉴욕의 오명을 쓴 뉴욕시에서 맨해튼이 유일하게 인구수를 회복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맨해튼 곳곳 오피스 빌딩 앞에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다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9일 공개한 2022년 카운티별 인구 변화 통계에 따르면 맨해튼이 뉴욕시 5개 보로 중 유일하게 탈뉴욕 현상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인구가 159만 6,273명으로 전년 동기 157만 8,801명 대비 인구가 1.1% 증가했습니다. 총 1만 7,472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자연 증가가 3,292명, 인구 이동으로 인한 유입은 1만 3,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15%가 감소했고 브루클린은 1.78%, 스태튼 아일랜드 0.48%, 브롱스 2.9% 감소로 맨해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습니다. 특히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 유출이 많은 카운티로 나란히 3,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 주요 지역 오피스 공실률에 따르면 맨해튼의 올해 2월 기준 사무실 공실률은 16%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실제로 타임스퀘어 인근의 한 오피스 빌딩은 1층과 2층이 통째로 비워져 있으며 사정이 급해진 건물주가 신규 분양을 하듯 1층 시설 한편에 임대 상담을 위한 사무실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2년 전 정점 가격에 팔기를 원하고 매수자들은 그 가격에 매수할 생각이 없어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KBW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무용 부동산 가치가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의 한 금융 전문가는 공실이 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대출 이자라도 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에다 담보가치 하락이 겹쳐 부실이 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텍사스주 유발디 랍 초등학교, 테네시주 내셔빌 커버넌트 사립초등학교 등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사망 원인 1위로 총격 사건이 교통사고를 제치고 올라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 주에서는 교사들도 총격에 맞서 총기로 무장하라며 오히려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기를 총기로 막아낸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달 초 테네시 내슈빌에 위치한 기독교 사립학교인 커버넌트 초등학교의 총기 난사범 28세 오드리 헤일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7정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고 있어 미국 내 느슨한 총기 규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되려 보수 성향주에서는 총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우세인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보안관 사전 점검제에 대한 민주당의 로이 쿠퍼 주지사의 법안 거부권을 찬성 71표, 반대 46표로 무효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총 구매 시 연방정부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지역 보안관을 통해 검사를 받는 등 사전 점검을 거쳐야 했지만 이날 의회에서 이런 모든 사전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전 검사를 간소화해 연방정부의 범죄 기록만 조회한 뒤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권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테네시 내슈빌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 역시 정신질환은 있었지만 범죄 이력은 없었습니다. 쿠퍼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 점검제가 폐지되면 가정폭력범 등 위험한 인물이 총기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당국의 범죄 예방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총기 찬성론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범죄 이력 조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전 검사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주에서는 잇따르는 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사고가 발생한 테네시주에서는 사고가 났던 당일 연방법원에서 허가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테네시주 의원들은 교사 역시 무장하고 대학 학생들도 교정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갖고 다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켄터키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에선 총기 반입을 금지하는 구역인 총기 프리존을 제한하거나 신원 조회를 없애는 등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화당의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주는 현재 25개 주로 2020년에 비해 9개 주가 늘어났습니다. 매년 무고한 목숨이 총격으로 무수히 죽어가고 있지만 총기 옹호단체와 공화당에서는 총기는 총기로 맞서야 한다며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켄터키주에서 훈련하던 미 육군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미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켄터키 육군 기지 근처 산의 숲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육군 헬기 2대가 폭발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 켄터키 시간 기준 밤 9시 35분 켄터키주 포트 캠벨 내 주둔하는 미 101번대 공수부대가 헬기 훈련을 진행하던 중 HH-60 블랙호크 의료용 헬기 2대의 충돌 사고로 인해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 중이던 9명의 장병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헬기들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추락해 추가된 피해 인원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101번대 부대 준장 존 루바스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어 어두운 곳을 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당시 하늘이 맑고 바람도 약한 것으로 전해져 외부적인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엘러베마주에서 공군 안전요원을 보내 충돌의 원인을 분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루바스는 장병들의 일가족과 부대 그리고 포트 캠벨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다 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헬기 사고는 2명의 테네시주 방위군이 엘러베마주에서 비행 훈련을 하던 중 블랙호크 헬기의 추락 사고로 사망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에는 총 11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했으며 25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군 전체 공중 유닛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블랙호크는 현재 미 공군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헬기 모델 중 하나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 2022년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40세 미셸 고를 밀쳐 숨지게 한 61세 노숙자 남성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한 전적이 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뉴욕주의 사법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임스퀘어를 바쁘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딸을 잃은 저스틴 고 씨에게 42번가는 상처를 되새기는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 씨의 딸 40세 미셸 고 양은 지난 2022년 1월 타임스퀘어 정거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 철로 밑으로 밀쳐져 곧 역으로 들어오던 R 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저스틴 고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늘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는 자신의 딸이 피해자가 아닌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 떠난 것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셸이 떠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원하던 위치에 다다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고 양은 델리오트 매니지먼트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며 노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힘쓰는 봉사도 틈틈이 참여했습니다. Because she worked with the less fortunate, that it bothered her perhaps that there were so many homeless people around that. 한편 뉴욕시 경찰은 지난 2022년 61세 사이먼 마샬을 미셸 고 양의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과거 전과 기록 및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샬은 재판에 참여하기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정을 받고 별다른 처벌 없이 정신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뉴욕주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를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스틴 씨는 이러한 뉴욕의 사법 및 재판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system failed him, and because of that, the system failed us because he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저스틴 씨는 자신의 딸을 사건 몇 주 전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더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그동안 뉴욕시 공원 화장실에서 사용돼온 컴포트 스테이션이라는 표기가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과 샤론 이 전 퀸즈 보로장 대행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윤 회장과 샤론 이 대행은 지난 2020년 8월 컴포트라는 단어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여성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빌드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변경을 요청한 이후 표기 변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원 화장실 표기는 컴포트 스테이션 대신 공공화장실 또는 공공화장실 건물이라는 용어로 바뀔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지난 23일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관련 업소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스푼과 포크, 나이프 등 식사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등은 물론 일회용 양념 포장재 사용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고객이 원할 경우 일회용 포크나 스푼 또는 양념 포장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고 또 고객에게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하는 요식업소들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는 지난해 봄에 발효된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봉지와 스티로폼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제품 규제를 실시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AI 챗봇,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연봉 33만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새 직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가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한편 AI 관련 인력을 훈련하는 일을 하는 직역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챗GPT나 GPT-4 등 생성형 AI는 명령어를 입력해 작업을 지시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AI가 생성하도록 가장 적합한 명령어를 고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 전문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제한된 단어 내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일종의 언어놀이를 하기 때문에 역사나 철학, 언어학 출신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지원을 받는 AI 스타트업 엔스로픽과 같은 기업들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연봉 33만 5천 달러를 제시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중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월스트리트 모스크바 지국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국은 게르시코비치가 미 당국의 지시로 러시아 군수산업단지 기업의 활동에 대한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의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텔레그램을 통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저지른 일은 저널리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게르시코비치는 2017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모스크바 타임스와 AFP 통신 모스크바 지국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러시아 정치 및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로 취재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